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매각 조건을 결정한다. 10-71. 이제 그렇지. 법정 매각 조건과 10-71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두 가지가 있네. 법에 딱 정하고 있는 거가 있어. 법에 딱 정하고 있는 게 있고, 특별 매각 조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 요 용어 부사는 뭐 어디서든 똑같이 쓰는 거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럼 어떤 거가 있냐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91조가 중요한 조문이야. 10-73. 그 앞에 10-72는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의 매각을 불허한다 라는 게 110조에 있고, 그다음에 10-73, 74, 75가 요게 중요해. 그 물건에 뭔가 권리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맨날 배웠잖아.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을 요거는 실행한다가 아니고, 유치권을 실행한다가 아니라 이 물건에 저당권자가 있어. 요 물건에 저당권자가 있어. 요 물건에 어떤 돈 받을 자로서 보증금 뭐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매각이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매각이 될 거냐? 우리가 일반의 물건은 뭔가 권리의 하자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 대 개인으로 그 살펴서 사는데, 요 경우는 이제 그 일반의 매매는 아니니까, 집행에서의 매매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매각 조건이야. 그것에 의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 잉여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소멸주의는 느낌이 뭐냐면 소멸시켜 주니까, 없애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더 주고라도 그런 게 막 골치 아프지 않게 되니까, 그런 의미야. 소멸주의는 어떤 권리는 법이 딱 소멸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값은 감안한다면 더 비싸야 되지, 그 물건이. 그런 불편함. 근데 인수주의를 생각해. 두 번째, 인수는 어떤 느낌이야? 뉘앙스가 너가 산 사람이 인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 가격은 소멸시켜 주는 거에 비해서는 그만큼 자기가 부담을 껴안으니까 조금 싸지겠지. 그런 걸 자기가 맡아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채권법 지금 배우잖아. 또 우리도 앞에서도 조금씩 얘기하지. 대항요건 뭐 이런 거 갖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된다. 이런 거가 여기 와서 어떻게 되겠니? 또 같은 맥락으로 내쫓겨야겠니? 아니면 그냥 계속 살아야겠니? 그 사람 그냥 그 조건으로 그대로 살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인수시키겠니? 소멸시키겠니? 그 사람 권리를. 그런 논리에서 인수시키겠지.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한편 잉여주의는 비용을 빼고 남는 경우에 한해서 경매를 허용하고,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잉여주의다. 이런 걸. 독일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를 결합하고 있다. 인수할 거 인수하고 뭐 비용 뺄 거 빼고 해서 너가 지금 가져가고, 그 대금에서, 매각 대금에서 이 사람이 변제 빼가는 게 없다면 이 경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원리 등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를 소멸주의, 어떤 경우는 인수주의, 어떤 경우에 잉여주의냐? 그 91조를 보면 압류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그런 경우는 그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이게 인수주의야. 그래서 인수주의인데, 근데 비용이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잉여주의랑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수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잉여주의. 두 번째는 여러분 저당권 배울 때 나왔을 것 같은데, 저당권은 일단 소멸돼. 저당권은 소멸시키는데, 그럼 저당권 설정했는데 자기 저당권 경락됐다고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당권이라는 거 대신 배당에 저당권 순위에서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저당권은 뭐야? 이 물건에 저당권 설정한 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야? 이게 경락이 되지, 이 물건이. 채무자 을의 물건이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돼서 병한테 넘어가고 이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저당권자는 이 대금에서 받아가는 거지. 소멸되고 그 권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소멸시키고 너 받아가라는 거지. 저당권의 그 채권액을. 근데 임대차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계속 살게 해줘야 되잖아. 제3자한테 넘어가도 경락이 돼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서 하고 있어. 동그라미 4번 봐봐. 등기된 임차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수주의인데 전세권만은 물건으로서 담보물건적인 성격도 있고 임차권 뭐 사용권의 성격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소멸을 택할 수도 있도록 하나 단서를 달아놨어.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소멸하지 않고 인수시켜. 그게 동그라미 4의 제3항의 경우는 어떤 거야? 후순위,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등등은 소멸시켜. 근데 동그라미 4에 가서 3항이 아닌 경우는 인수시키는데 전세권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조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물건 중에 유치권은 어떻게 하냐면 인수하고 누가 덤태기 쓰는 거야? 유치권은 이 그림에서 인수하니까 병이 그 사람 물러나게 하려면 물어줘야 돼. 유치권자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왜 개겨? 나 돈 못 받고 있다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인수는 해. 그게 그래서 제일 문제인 거지. 유치권은 막 갑자기 자기 공사비 못 받았다고 그 대상 물건에 막 거기다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빨간색 페인트로 가서 봐봐 가끔 가다 이거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돼. 유치권은 이거 갑자기 등기부에도 없던 게 어느 날 자기가 딱 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싹 그러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막 페인트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유치권 막 이러고 무대포로 하고 그때 얘기했듯이 막 또 세입자 임차인 막 소액보증금 우선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래 현황 조사할 때는 없거나 한 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아메바 증식하듯이 막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도 감안해서 3억짜리 아파트 1억에 싸게 샀다 막 하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이제 그거 처리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서 10-78 저당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봐봐. 지금 해준 지식으로. 내가 그 말로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봤어. 10-78, 79, 10-80 예까지 읽어봐. 세 개 예 읽어봐. 앞에 비교해가면서. 아니면 그냥 91조를 자기가 상상으로 이해해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일단 10-78 읽어봐. 저당권 아까 어떤 데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 배당금에서 받아간다고 그랬지. 소멸시키고 배당금에서 받아간다.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앞에 압류한 사람 앞에 저당권 1억짜리가 1순위 있고 담보가 된 게 5천만 원 있었고 또 2등기가 5천만 원 있었고 압류했는데 매각하니까 이거 다 소멸됐어. 이 세 가지. 담보가 된 게도 소멸됐어. 그런데 매각 대금이 어떻다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소멸되고 어디서 받아가야 되는 거야? 매각 대금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아까 뭐에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 해냈잖아.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자가 요 문제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야.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잉여주의에서 매각하지 못한다. 이게 법정 매각 조건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못해. 잉여주의가 작동해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잉여주의하고 그 저당권 소멸되면서 그다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의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야. 소멸시켜. 그래서 얘 보자. 읽어봐. 두 번째.
10-19 한번 각자 읽어봐. 1순위 저당권, 2순위 가처분 등기, 3순위 전세권, 4순위 저당권 성립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뒤에 누가 자기 돈 받을 거 있다고 매각했을 때 저당권은 소멸되지. 그다음에 앞순위가 저당권이면 그게 소멸되면서 뒤 쫓아오던 거 다 소멸되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했지. 왜냐하면 순위가 앞서지 않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1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오른쪽 가서 얘 한번 읽어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살려줘야겠지. 살려줘야겠지 기본적으로. 다만 전세권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 왜? 전세권은 담보물권성, 용익권 이 두 개의 성질이 있어. 자기가 전세권처럼 돈 받아가려면 받아가게도 해주고 전세권이라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하면 자기가 인수해서 나 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양자의 선택권을 줬다는 거지. 전세권의 그런 성격에 비춰서. 그러니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전세권, 그 다음 1순위 저당권, 임차권이 등기된 거나 대항력이 있는 거 뭐 등등. 2순위 저당권, 압류가 이제 등기가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됐을 때 1순위, 2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고 저당권은 소멸하고 이거는 그래서 배당 받아가는 거고 등기된 임차권도 소멸된다. 등기된 임차권은 지금 1순위 저당권에 뒤처졌지. 민법에서 배우지.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 날아가잖아. 그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래서 매번 이건 생활법률로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냐. 앞에 저당권이 있는지 살펴봐라. 뭐 그 맨날 그 얘기하잖아. 한편 제3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전세권은 인수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수되면 여전히 존속하는데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 써있지. 그렇지? 요 저당권에 때문에 임차권 소멸하는데 저당권이 앞서 버리니까 이게 그 밑에 그냥 본문 설명 봐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권 등은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아까 그게 혹시 이해 안 되면 요거 읽어봐. 함께 소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저당권 등기 있으면 뭐 세입자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다만 저당권에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다면 인수주의에서 계속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거기까지 됐어? 됐지? 그 다음에 그 242면의 다섯째 주범은 우선 변제권까지 갖춘 거. 대항력은 포인트가 뭐야? 계속 자기가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에 준해서 살든지 배당받아가든지 가 가능하다고. 이거는 집행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법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전세권과 마찬가지의 그런 류의 내용이지. 되겠지?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 여러분이 채권법 배울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한 뭐 특수하게 배우는데 실무 시험은 억수로 이런 거로 내. 밸런스가 임대차에 들어가서의 또 특수한 건데 하여튼 시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갖고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주로 임대차 중에 우리가 부닥치는 게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니까. 되겠지? 근데 요거는 유치권, 그 5항에 관련된 건데 유치권이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유치권은 눈에 안 보이다 갑자기 막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계속 했어. 근데 이게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매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는 돈만 주면 되고 자기가 배당금에서 뭐 어떻게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야? 인수주의에서 일단 껴안고 자기가 경락받은 물건에 껴안고 들어오는 거야. 인수주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해지는 거야 갑자기. 그 존재가 얼마의 채권에 특히 뭐야? 민사유치권은 그래도 점유하고 주장하는 채권하고 연관성에도 있는데 상사유치권은 당장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닐 수도 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상법 정칭에
관련 관계인가?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아니래도 돼. 일반 유치권은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못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 상사유치권은 꼭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아닌데 주장하는 채권하고 이 물건하고 전혀 동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도 그것도 딱 어떤 물건에 대해서 딱 와가지고 나 얘랑 얘 주인하고 상사적인 채권이 있다. 보통은 이 집에 내가 뭐 전기공사를 하다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 하면 그래도 그 집 자체에 지타가 발생한 채권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상사는 막 엉뚱한 채권인데 이거 갖고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지. 하여튼 민사유치권도 조금 생뚱맞게 인수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등장해서 막 방해 내지는 하여튼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일단 유치하라고, 그러니까 인수하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하나 그걸 제안한 게 나온 거야. 243면에 그 앞에 부분은 그런 내가 지금 설명한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거가 황당해진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판례가 제한적 해석을 한다라고 그 밑에 243면에 밑부분에 나오고 있어. 일단 눈으로 읽어봐봐. 그런 맥락에서.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여러분이 물권법서 부진장 배웠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치권을 하는 데 대해서 범위를 좁혀서 제한적으로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냐 아니냐를 갖고,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올린 걸 기준으로 선후해서 앞섰으면 어쩔 수 없이 인수해야 되지만 그 뒤에 우기는 건 안 되겠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올린 걸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한다. 이해되겠어? 적어도 자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런 거 주장했으면 그건 인수해라.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뭐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치?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게 기준이야. 한편 체납 처분은 뭐냐면 세금 같은 거는 일반 이런 재산권 말고 특수한 조세 같은 거는 처리를 하는데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비슷한데 비슷하면서도 또 틀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유치권이 이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하나 해줬냐면 요거는 공매라고 해서 공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주로 이제 이런 걸 처리해 주는데 세금 같은 거 안 냈을 때 조세 이걸 갖다 체납했을 때 들어가는 절차인데 압류하는 거 비슷하게,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비슷하게 체납 처분 압류 등기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 관해서 그 볼드체 봐봐. 제일 밑줄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오른쪽 가서 따라서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집행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가지고 한편 그 기준을 체납 처분 요거였을 때도 그럼 마찬가지 맥락으로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체납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논리를 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문제가 되지. 체납 처분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뭐 요 사이쯤 뭐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생각하고 쭉 읽어봐봐. 근데 실제 이게 2018년 변호사 시험에 나와버렸어. 지금 얘기한 거가. 그래서 다시 보자. 유의물 2018년 변호사 시험이 은행 갑이 병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권, 병은 공사업자와 공사를 했는데 그러고서 건물을 점유를 하게 됐는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요거는 일반 지금 강제 경매는 아니고 아까 말한 임의 경매를 신청한 거야. 임의 경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근데 그 특별한 몇 가지 규정 빼고는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 아까 본 것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판례가 해석을 해주니까 그거에 따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유치권이 인수되느냐 아니냐가 제한으로 해버렸지. 무조건이 인수되는 게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이전 거여야 되지. 그러니까 2017년 5월 1일이 중요한 요 기준점이지. 일단 그걸 봐야지. 하여튼 날짜가 나오면 일단 날짜가 뭔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 27년 5월 1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고 3월 20일 공사를 완공했고 5월 20일 유치권을 신고했으니까 이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정은 그 다음에 X 건물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해서 10월 2일 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전기를 맞아서 이제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을은 유치권으로 정에게 대할 수 있는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정이 이제 경락인이지, 매수인이지, 매각 받은 사람인데 유치권은 인수주의지. 조문대로 하려면 하여튼 지금 유치권 주장하니까 인수해야 되는데 다만 판례는 뭘로 제한했다고 그랬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올라왔을 때. 그럼 해봐 그렇게 해서. 일본 문제가 이게 2018년 변호사 시험이야 여러분. 여러분 운때 나빴으면 이 문제를 봤었어야 돼. 응? 두 번째는 체납처분 압류 등기. 그러니까 아까 전환합치 판결 또 그 쟁점이잖아. 그게 기준 시점이 언제야? 3월 1일이지. 응? 그럼 이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례 써먹어야지. 그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사유치권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볼드체로 상사유치권은 일반 민사유치권하고 또 틀려. 거기 봐봐. 2013년 선행 저당권자 또는 선행 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경기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보다 그게 괴리가 있는 거야. 채권하고 이 해당 물건하고. 그 특징이 때문에 이게 또 틀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2018년에 물어봤어. 2018년. 이게 민법 문제인지 뭔지. 그래서 유치권 부분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말하는 건 이 대상 물건에 유치권이 걸려 있을 때의 말이고, 나중에 보면 또 유치권 자체를 가지고 그 유치권에 걸려 있는 채권하고 유치권을, 이게 유치권은 뭐니? 유치권 자체가 돈 받는 권리는 아니거든. 그 물건에 대한 못 내놓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치권을 실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어디서 배우냐면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 파트 나와. 19-1에 나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는데 경매 신청권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그런 문장 많이 봤을 거야. 원래는 돈 받을 권리 때문에 자기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하는 건데, 이거는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긴 있어. 돈 받는 권리 우선 변제는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집행법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걸 본래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불러. 왜 형식적 경매냐? 제가 돈 받을 거에 대한 거를 경매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치물에 대해서 왜 경매인 거야? 유치물에 대해. 그 유치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경매야. 유치물을 처리하는. 그래서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거기 가서 보면 이건 유치하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 보존, 정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19-1에 마련되어 있어.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형식적 경매가 아니라 이 지금 누군가가 강제 집행 내지는 누군가가 임의 경매를, 누군가가 강제 경매 내지는 누군가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는데 그 물건에 걸려 있는 유치권을 조문에 의하면 91조 조문에 의하면 법정 매각 조건은 법률의 규정은 인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시키다 보니까
그 유치권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니까 판례가 그러니까 아예 지금 조문을 좀 그거에 맞게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는데 또 뚜렷하게 뭔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판례 법리에서 약간 법을 창조한 거지. 법을 제안한 거지. 판례 법리에서.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 이후 이걸로 제안을 해서 판례 법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판례가 이 규정을 축소 해석했달까 제한 해석을 하는 법리를 내세운 거죠. 판례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법 창조적이나 법 변경적인 역할을 한 거지, 여기.